1919년 9월 2일 신임 조선 총독 일행이 막 남대문역에 도착했다. 해군 제독 출신의 3대 조선 총독 사이토 마코토. 그런데 총독이 마차에 오른 순간 누군가 마차 앞으로 폭탄을 투척했다. 서울 한복판에서 발생한 폭탄 투척 사건. 새 총독과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분명한 경고였다. 사상자만 37명에 달하는 대형 참사. 폭탄을 던진 사람은 65세의 노인. 과연 그는 누구이며 왜 폭탄을 던졌던 것일까? 남대문역 폭탄 투척 사건. 이 의거는 3.1운동 이후 최초의 의열 투쟁이자 전 세계에 우리 민족의 뜨거운 독립의지를 강력하게 전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의거의 주인공은 65세의 백발노인 강우규 의사였습니다. 65세라 선뜻 상상조차 힘든 나이입니다. 이 도시로 부미를 처단한 안중근 의사의 의거 당시 나이는 30살. 그리고 윤봉길 의사는 24살. 이봉창 의사는 32의 나이였습니다. 더군다나 90년 전의 상황을 감안한다면 65세 노인의 폭탄 투척 사건은 그 자체로 엄청난 충격이었을 겁니다. 강우규 의사, 그는 과연 누구였으며 왜 폭탄을 던질 수밖에 없었던 걸까요? 먼저 그날의 사건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 문서 수장고. 이곳엔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돼 있던 일제하 독립운동가들의 수형 기록 카드가 보관돼 있다. 조국 광복을 외치다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된 젊은 투사들 사이에 환갑을 넘긴 강우규 의사의 사진은 유독 눈에 띈다. 강우규의 의거는 해배가 아닌 식민치하 조선, 그것도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진 최초의 의열투쟁이었다. 당시 서울역은 남대문역으로 불렸는데 지금과 달리 1층짜리 단출한 건물이었다. 현재 모습으로 바뀐 것은 1923년. 그 당시는 남대문역인데 현재 서울역 철도박물관 앞에는 강우규 의사의 흔적을 더듬어 항일 의거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 두루마기를 입고 두루마기 속에서 폭탄을 1919년 9월 2일 강우규 의사의 폭탄 투척은 일제 조선 지배에 큰 타격을 가져왔다. 조선 총독부의 기관지인 매일신문은 이날 남대문역 사건의 신문 일면 전체를 할애했다. 그날 아침부터 남대문역 일대에는 모여드는 사람들로 종일 북적였다. 남대문역으로 이어지는 가도는 수십만의 인파로 술렁거렸다. 3.1운동 이후 최대 인파가 침묵 시위라도 하듯 한 곳에 모인 것이다. 신임 총독 부임을 취재하기 위해 현장에 나가 있던 유광열 기자는 특별했던 이날의 분위기를 글로 남겼는데
이날 시민 사이에는 유언비어가 성행해서 도로까지 넘쳐난 수만의 군중이 술렁술렁 우왕좌왕하며 알 수 없는 의구불안의 공기에 쌓여 있었다. 술렁이는 한인들의 분위기를 감지한 일제의 경계도 삼엄했다. 모두 대놓고 말은 안 하고 있었지만 어떤 형태로든지 사건이 일어날 것을 예감하고 있었다. 한편 신임 총독을 싣고 부산에서 출발한 열차는 남대문역을 향하고 있었다. 3대 조선 총독인 사이토 마코토. 그는 해군 제독 출신으로 3.1운동 이후 바뀐 식민 정책에 따라 신임 조선 총독에 임명됐다. 남대문역 앞에는 총독을 관저까지 태울 쌍두마차가 대기하고 있었다. 강우규도 두루마기 속에 폭탄을 감춘 채 귀빈실 앞 군중 속에 자리를 잡았다. 정각 5시. 사이토 총독을 태운 열차가 남대문역에 도착했다. 그리고 해군 제복을 입은 사이토 총독이 군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강우규는 신문에 실린 사진을 통해서 총독의 얼굴을 익혀놓은 상태였다. 철로에서 사이토가 내려서 그래서 요 이제 대합실에서 환영 나온 사람들하고 간단한 이제 인사를 나누고 그리고 여기 대기하고 있던 그 쌍두마차. 환영식장에 예포가 발사되고 새 총독의 얼굴을 담으려는 언론사의 취재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환영식장 분위기도 고조됐다. 한 발 한 발 예포 소리에 맞춰 강우규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총독의 움직임을 지켜보며 폭탄을 손에 쥔 채 때를 기다렸다. 그리고 총독이 마차에 오르려는 순간 강우규가 던진 폭탄이 굉음과 함께 폭발했다. 불기둥이 일고 땅이 깊이 패어나갈 정도로 강력한 폭발이었다.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하지만 폭탄은 총독이 탄 마차에서 7발자국 정도 앞에 떨어졌다. 총독을 태운 마차는 서둘러 현장을 떠났다. 단 한 발의 폭탄이었지만 현장은 참혹했다. 오사카 조일신문 등 신문 기자들과 일본 육군 소장과 경찰서장 등 귀빈실에 모여있던 30여 명이 부상했고 이들 중 3명이 사망했다. 하지만 총독은 허리띠에 찬 대검에 파편이 박혔을 뿐 별다른 상처는 입지 않았다. 총독을 태운 마차가 현장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강우규는 낙담할 수밖에 없었다. 용산 쪽을 향해서 마차가 떠나려고 할 직전에 폭탄을 투척을 했으니까 군중들은 여기 많이 썼고 그래서 강우규 의사가 그냥 군중 속에 폭탄 투척을 한 다음에 섞여버리니까
현장에서 말하자면 체포되지 않은 거죠. 일제는 즉각 범인 색출에 나섰다. 사건의 규모나 대범함으로 볼 때 대여섯 명 정도가 공모한 범행으로 보고 현장에서 2명의 용의자를 체포했다. 하지만 강우규는 현장을 무사히 빠져나왔다. 재판 기록과 가족들 사이에 전해진 이야기를 토대로 쓴 한 잡지의 글에서 강우규 의사의 손녀 강영재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밝혔다. 10서너쯤 된 소년이 일경에게 할아버지를 일러주었지만 일경은 설마 저런 노인이 폭탄을 던졌을까 싶었던지 그냥 지나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사가 진행되면서 강우규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일제는 하루빨리 사건을 마무리 짓기 위해 마구잡이로 검문하며 용의자를 잡아들였다. 그리고 9월 17일 가회동 하숙집에서 강우규가 체포된다. 사건 발생 보름 만이었다. 폭탄 투척 사건이 65세 노인의 단독 범행으로 밝혀지면서 세상은 다시 한번 떠들썩해졌다. 게다가 그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자 사립학교를 세운 교육자였다. (9월 9일) 미국 LA 타임스에 실린 강우규 의사의 의거 사포합니다. 사이토 총독의 부임 현장에는 각국 대사들이 많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해외 언론들도 특별히 관심을 갖고 보도했습니다. 비록 총독을 제거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세계 만방에 우리 민족의 독립 의지를 널리 알린 자체만으로도 소기의 목적은 달성한 셈이었습니다. 그런 만큼 강우규 의사는 이미 장안의 스타가 돼 있었고 그의 재판에는 세상의 이목이 집중돼 있었습니다. 우린 당시 재판 기록을 통해서 그의 행적을 추적해 보았습니다. 국가기록원 문서 수장고. 이곳엔 강우규 의사의 재판 판결문이 보관돼 있다. 첫 공판 이후 2번의 항소로 판결문은 모두 3가지. 강우규 의사에 대한 가장 공식적인 기록이다. 1920년 2월 14일 경성지방법원 7호 법정에서 강우규 의사의 첫 공판이 시작됐다. 독특한 이력의 강우규에 대한 세인의 관심은 폭발적이었다. 재판을 보기 위해 수많은 방청객이 모여들었다. 밀려드는 사람들로 법정이 혼잡해지자 임시 구류까지 하는 등 진풍경이 벌어졌다. 시민들 외에도 독립운동을 지원했던 미국인 선교사 스코필드 박사 등 해외 인사들과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재판이 시작됐다. 대중에게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강우규는 훤칠한 키에 풍채가 당당했다. 백발이 성성했지만 눈빛만은 젊은이처럼 빛났다. 재판 과정에서도 강우규는 거침없었다. 피고 강우규 일어나시오. 이런 고얀 놈! 피고라니! 이들 나라의 상하의 법도도 없더냐? 판사나 검사가 반말로 질문하면 대답조차 하지 않았으며 질문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폭언도 서슴지 않았다. 이 고얀 놈들! 법정에서 의자를 집어던진 것만 2차례. 그는 재판정을 압도했다. 정보로
마치 어른이 아이들을 데리고 놀듯 판사를 조롱하고 박장대소하기도 했다. 폭탄을 수건에 싸서 계집 차듯 아래에 차고 상륙한 고로 새 관리들은 폭탄을 감춘 줄은 모르고 내 불알이 그와 같이 큰 줄만 안 듯하오. 일제를 가지고 노는 그의 태도에 방청객들도 대리만족을 느낄 수 있었다. 강우규 의사 같은 경우는 그 국내에서도 활동을 하셨고 또 그 만주와 러시아 지역에서도 많은 활동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그 투쟁이 갖고 올 그 효과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수기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919년, 20년, 1919년 당시가 되면 그 당시에 그 언론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도 많은 그런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어떻게 길림성 요하연으로 가게 되었어? 한일 합방이 실현된 후에 눈앞에 보이며 접촉하는 것은 모두 반갑지 않은 일본인 뿐이니 무슨 재미로 살아가겠소. 그래서 사랑하는 조국을 버리고 멀리 갔었던 것이오. 1855년 평안남도 덕천에서 태어난 강우규는 30대 초반 함경남도 홍원으로 이주한 뒤 장사를 해 재산을 꽤 모았다. 하지만 한일 합방 이후 망명하여 중국과 연해주 지역을 떠돌아다니다가 1915년 중국 길림성 요화현에 정착했다. 강우규가 정착한 요화현 신흥동은 세 가구밖에 살지 않던 그야말로 벽촌이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 접경지에 있어서 여러 독립단체들과의 접촉이 쉬웠다. 강우규는 정착 2해 만에 신흥동을 100여 가구가 넘게 사는 한인 마을로 개척한다. 손녀 강영재는 이 시절 할아버지의 활동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다. 그는 인근 한인 마을을 돌아다니며 간단한 비용을 고쳐주는 의료 행상으로 경제적인 기반을 다졌다고 한다. 어린 시절 배운 한의술에 어깨너머로 양의학까지 익혀서 주민들에게 명의로 이름이 높았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1917년 봄 신흥동에 광동학교를 설립한다. 인근 마을의 아이들까지 모여들어 학생 수만 100여 명에 달했다. 강우규는 국권 회복을 위해서 청년 교육이 중요함을 알고 있었다. 그는 인근 마을로 의료 행상을 떠날 때면 꼭 성경을 가지고 다녔다. 기독교를 바탕으로 신식 학문을 전파하는 것은 그에게 독립운동과 마찬가지였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성경 말씀은 강우규가 일제 침략에 맞서 적극적인 독립운동에 나서게 된 사상적 토대가 됐다. 당시로서는 기독교들도 말하자면 그 민족의 어떤 과제를 위해서는 그 무장투쟁이라고 하는 방법론에 연연하지 않고 말하면 헌신을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말하면 상당히 사회 참여 또는 민족 과제에 대한 그 참여 이런 측면에서 진보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당시 일반화된 그런 정상적인 그 기독교인들이라고 한다면은 공통적으로 그 공유하고 있었던 그런 인식이었기도 합니다. 그러던 중 1919년 3월 국내외 각지에서 3.1 만세 시비 운동이 전개된다. 연해주 항일 독립운동의 본거지였던 블라디보스톡을 비롯해 주변 국경지대에도 대규모 만세 시비 운동이 펼쳐졌다. 길림성 요화현엔 3월 4일 강우규의 주도로 만세 시비가 일어났다. 조부께서는 독립 사람들을 모아놓고 독립운동에 대한 강연을 하였다. 나는 맨 앞줄 조부님의 턱 밑에 쪼그리고 앉아 내용도 알지 못하는 얘기를 들었다.
할아버지 얼굴은 붉게 충혈되고 목소리가 우렁차서 청중들을 제압했다. 달포가 지나도록 광복 소식이 들려오지 않자 강우규는 국내 사정을 알아보기 위해 블라디보스톡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노인동맹단에 가입하게 된다. 노인동맹당이 참 특이한 단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46세 이상 70세까지의 나이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런 사례가 아마 다른 나라에서 드물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한 마리의 격동기를 겪었고 하는 대개 혁명 1세대, 독립운동의 1세대에 해당되는 분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조국의 운명에 대해서 더 책임감을 느끼는 그런 어떤 세대였기 때문에 우리들이 어떤 그대로 있을 수 없고 독립운동을 이렇게 전면적으로 지원을 하거나 또는 측면 지원하는 그런 활동을 해야 되겠다고. 노인동맹단은 3.1운동 이후 연해주 지역의 노인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단체다. 독립기념관엔 노인동맹단 회원들의 명부가 남아있는데 명부는 당시 미국에 있던 서재필에게 노인동맹단의 총재직을 맡아줄 것을 간청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회원 명부엔 임시정부 2대 대통령까지 지낸 박은식을 비롯 연해주 지역 한인 지도자 대부분이 포함돼 있다. 회원은 이름 밑에 도장, 지장을 찍거나 서명을 했는데 회원 중에는 특히 여성들의 이름이 자주 눈에 띈다. 명부에 기록되어 있는 회원만 2천여 명. 학계에선 6월까지 5,000명 정도가 가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7루블씩 단원들은 7루블씩을 내고 70세까지 이제 하고 그다음에 이제 7명이 또 발기를 했어요. 7명이 발기를 했고 그래서 이 7자에 대해서 그다음에 7,000명 전체 단원의 숫자를 7,000명을 목표로 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7자를 이제 상당히 3-7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면서 이제 행운에 우리 독립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일본 정부에서도 노인동맹단의 활동을 감시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파리 강화회의에 독립청원서를 제출하는 등 외교적인 활동에 주력했다. 하지만 단원들 가운데는 무장 독립 투쟁을 주장하는 강경파도 적지 않아서 이승교 등 노인단 대표를 경성에 파견한다. 이들이 도착한 곳은 서울 보신각. 3.1 만세 시비 운동을 다시 한번 연출할 생각이었다. 노인동맹단 대표들은 시민들을 모아놓고 일장 연설한 뒤 태극기를 흔들며 조선 독립 만세를 외치다 체포된다. 이 과정에서 일부는 치욕을 당하지 않겠다며 자결을 시도하는 등 과격한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 이제 노인동맹당의 활동에서 두 가지 이제 흐름이 있는데 하나는 그런 독립을 청원하고 이렇게 하는 평화적인 어떤 운동의 방향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3.1 운동에서 나타나는 어떤 독립의 의지를 더 강력하게 무력 투쟁이나 또는 어떤 일본에 타격을 주어서 국제적인 여론을 갖다가 획기적으로 이렇게 불러일으켜서 독립을 달성하고자 하는 이런 방향의 강경 투쟁의 노선의 방향이 또 하나의 흐름을 갖고 있었죠. 보신각 만세 시비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더 강력한 무력 행동이 논의됐다. 마침 사이토가 신임 총독으로 내정됐고 암살 계획이 세워졌다. 강우규는 죽음을 각오로 거사에 자원했다. 서울까지 폭탄을 안전하게 운반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강우규는 천으로 폭탄을 쏴서 자신의 사타구니에 둘러맨 다음 저고리와 두루마기로 가리고 먼 여정에 올랐다. (6월 11일) 강우규를 태운 배는 블라디보스톡을 떠나 원산을 향했다. 강우규는 빼앗긴 고국의 수도 서울을 향해 생애 마지막 여행을 시작했다. 강우규 의사는 자신이 노인 동맹단의 대표로서 의거를 준비했고 다른 공범자는 없노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우린 재판 과정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강우규 의사는 자신이 러시아인에게서 폭탄을 구입한 것이 2월의 일이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런데 노인 동맹단은 3.1운동 이후에 결성된 단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인 동맹단과는 무관하게 이 폭탄을 구입한 것이란 말이 됩니다. 그런데 65세의 노인이 혼자서 폭탄을 구입할 수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노인 동맹단 이외에 다른 배후가 있었던 걸까요? 강우규가 사용한 폭탄은 어떤 것이었을까? 일제는 범인을 추적하기 위해 폭탄의 파편을 정밀 분석했다. 감정 결과 폭탄은 영국식 수류폭탄으로 밝혀졌다. 어떻게 그는 영국식 수류탄을 손에 넣을 수 있었던 걸까? 우린 폭탄 전문가의 자문을 구했다. 1919년이면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바로 직후입니다. 그때 당시에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군에서는 밀즈봄이라는 수류탄을 약 7,500만 발을 생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양의 수류탄이 생산이 됐기 때문에 그런 수류탄들이 러시아로 유입이 됐을 걸로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1920년 당시 만주에서 활동했던 무장단체가 은닉해놓은 무기들 가운데는 강우규 의사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영국식 수류탄 수백 정이 발견됐다. 러시아 내전 때 유입된 무기들이 무장단체 쪽으로 흘러들어간 것이다. 영국제 밀스봄 수류탄은 현대 수류탄의 원형으로 안전핀을 빼면 4~5초 내로 폭발하게 돼 있다. 반경이 5m 이내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사망을 시키거나 중상을 시킬 수 있는 정도의 살상 능력을 말하는 거고, 실제 줄철로 된 표피가, 그러니까 수류탄의 껍데기가 화약이 터짐으로써 비산되면은 거의 수십 미터 내지 100m까지도 비산되기 때문에 상당히 멀리 있는 사람까지 부상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유의 화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우 위력적인 살상 무기였지만 정작 강우규는 폭탄의 위력을 잘 몰랐다고 증언했다. 그 폭탄을 본 지 꼭지에 작은 군용이 있는 고로 그 군용으로 탄약이 나와서 사람을 맞추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소. 나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다칠 줄은 차마 생각을 못했소이다. 하지만 사용할 폭탄의 성능도 모르면서 총독 암살이란 거사를 계획하는 게 가능했을까? 강규 의사의 어떤 진술, 법정 진술 같은 경우는 고도의 어떤 전략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강규 의사의 어떤 그러한 부분들은 자신들의 어떤 그 행동을 좀 작게 표현함으로써 오히려 그 주변 인물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법정 투쟁적인 그러한 성향으로서 파악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가 보호하려 했던 주변 인물들은 과연 누구일까? 저 개인적인 판단에는 노인동맹단이라는 것은 표면 단체인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그 강규 의사의 그 의거를 조직적으로 주도한 그러한 단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노인동맹단의 한 활동은 구체적으로 그 무슨 뭐 의열투쟁을 한다든가 그런 것보다는 외국의 그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그 영사관에 무슨 그 편지를 보낸다든가 또는 국내로 들어와서 그 만세운동을 전개한다든가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강력하면서도 단순한 그러한 어떤 활동들을 중심으로 전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강규 의사는 그 단독으로 국내에 들어와서 여러 자신의 어떤 그 노인동맹단하고는 다른 그러한 어떤 그 조직들, 구성원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항일투쟁을 한 것 같습니다. 러시아 연해주 지역의 한인 이주는 1860년대부터 이루어졌다. 초기엔 함경도 농민들이 넘어와 황무지를 개간하며 삶의 터전을 닦았고 한말에 이르면 정치적 망명이 증가하면서 연해주 지역은 재외 독립운동의 주요 거점으로 부상한다. 일제 헌병대의 첩보 자료에 따르면 이 시기 연해주에는 권업회 등 수십 개의 단체가 존재했다. 과연 강우규의 배후 단체는 무엇일까? 우린 손녀 강영재의 기고문에서 흥미로운 이름 하나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대한민국 임시정부 2대 국무총리를 지낸 이동휘였다. 조부님은 특히 신민회 출신의 이동휘 씨와 같은 애국자들에게 관심이 많았다. 조부님 집엔 무장 독립단원들이 무시로 드나들었다. 그러한 손님 중에 이동휘 씨가 있었던 것은 지금도 기억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강우규는 이동휘와 모종의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우린 이동휘와의 연관성을 추적하던 중 독립기념관에서 뜻밖의 단서를 찾을 수 있었다. 1963년 이동휘 탄생 90주년을 맞아 이동휘와 함께 독립운동을 전개했던 김규면이 쓴 이동휘 연대기였다. 김규면은 1920년대를 전후해서 이동휘의 최측근이었다. 김규면은 이 글에서 강우규의 폭탄 투척이 한인 사회당의 계획하에 진행됐다고 기록하고 있다. 한인 사회당에서는 조선 총독을 반대하며 비밀 특파원 강우규를 보내 남대문 정거장에서 사이토를 포격하였는데 김규면이 남긴 또 다른 기록에서도 강우규를 찾을 수 있다. 강우규는 신민단 유격대장이었다. 이 단체는 그 3.1운동 당시에 만주 지역의 그 훈춘 일대에서 조직된 그러한 단체가 되겠습니다. 단장은 김규면 씨가 되겠고요. 그 당시 주요 구성원들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길림성에 살던 강우규 역시 기독교도였기 때문에 신민단에 가입했다. 이동휘의 한인 사회당과도 밀접한 관계였을 것이다. 이 단체는 이제 1919년 4월에 블라디보스톡에서 한인 사회당과 더불어서 합당을 하게 됩니다. 합당을 하지만 이 단체는 대한신민단이라는 또 단체명을 그대로 또 유지도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19년 4월에 한인 사회당과 대한신민당이 합당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신민단이라는 명칭하고 한인 사회당이라는 명칭은 사실은 그 표리부동한 같은 그 조직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리고 강우규 의사가 그 당시에 그 만주 지역에서 활동했던 대한신민당과도 일정한 그 연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판 과정에선 드러나지 않았지만 사이토 총독의 암살 시도 배후에 두 조직이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김규면은 강우규의 배후 인물로 또 한 사람 정재관을 거론하고 있다. 정재관은 강우규가 경성남대문 정거장에서 사이토 총독을 포격한 사건의 직접 조직자이다. 정재관, 그는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매우 흥미로운 인물이다. 정재관이라는 인물은 그 미주 지역에서 공립신문에 그 주필을 했다든가 신한민보에 주필 등 그 당시에 그 미주 지역, 구한말에 있어서 미주 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항일 독립운동가입니다. 근데 이분이 1908년에 스티븐슨 저격 사건에 상당히 그 중요한 역할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 피해서 1909년에 그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 지역에서도 상당히 그 비중 있는, 예컨대 그 안중근 의사의 의거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그 대동공보의 그 주필을 한다든가. 연해주 블라디보스톡에서 창간된 항일 민족지 대동공보는 이토 히로부미 저격 사건의 배후 조직으로 알려져 있다. 정재관은 대동공보의 주필로 있으면서 안중근 거사를 기획한 당사자였다. 정재관은 신민단원으로 폭탄의 구입에서 운반, 폭탄 투척과 이후 재판 투쟁까지 강우규의 의열 투쟁을 기획했다. 하지만 강우규는 죽는 순간까지 비밀을 지켰다. 자, 이렇게 강우규 의사의 폭탄 투척은 임시정부의 국무총리까지 지냈던 이동후, 이토 히로부미 암살의 배후였던 정재관 등이 기획한 치밀하고도 계획적인 의거였습니다. 강 의사가 노인동맹단의 존재만을 밝혔던 것은 노인동맹단을 세계에 알리는 한편 다른 조직들은 보호하기 위한 전략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더 남습니다. 더 젊고 훈련된 사람 대신 왜 65세의 노인이 나서야만 했던 것일까요? 일본 가쿠슈인 대학. 이곳 동양문화연구소엔 조선총독부 관료들의 식민통치 경험담이 육성으로 보관돼 있다. 패전 후 식민시대를 회상하며 녹음된 400여 개의 테이프에는 고위 관료들의 솔직한 증언이 담겨 있다. 우리가 보통 그 간행된 자료에서는 일단 걸러진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윤색이 되기 쉽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직접 입안하고 체험했었던 그런 것들을 말로서 푸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생동감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사람이라는 게 자기가 한 일을 정당화하려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뭐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가 거기에서 찾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적어도 식민지 지배를 하기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사고하고 행동했는가, 그리고 그들은 지금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이런 점을 아는 데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총독부 고위 관료를 포함해 녹음에 참여한 사람만 120명. 그중엔 경기도 경찰부장을 지낸 지바료의 녹음 기록도 포함돼 있었다. 지바료는 3.1운동 직후에 조선에 발령받은 일제 경찰의 수뇌부였다. 그는 강우규 체포 당시 취조를 담당했는데 강우규를 일제의 입장에선 용서할 수 없는 인물이었지만 한국인의 입장에선 진정한 우국지사였다고 회고했다. 지바료가 취조를 맡게 된 건 순전히 강우규의 고집 때문이었다. 제일 높은 사람이 나오지 않으면 한마디도 하지 않겠다고 버텼기 때문이다.
지바료는 강우규를 이렇게 기억했다. 이번에는 당당하게 독립연설을 시작합니다. 60몇 살이 된 노인이 탁상을 두드리며 독립의 열정을 피력합니다. 비장했습니다. 사마천에 의의를 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지바료는 강우규에 완전히 매료됐다.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바료는 사마천의 자객 열전을 인용하며 강우규가 총독을 암살하고자 하는 의는 이루지 못했지만 자신의 의지를 속이지 않았다고 평가할 정도였다. 1심 재판에서 뉘우침의 기색이 없다는 이유로 사형을 선고받은 강우규는 항소심에서도 다시 사형을 선고받는다. 그리고 1920년 5월 27일 마지막 고등법원 상고가 기각되면서 사형이 확정됐다. 너는 나 죽는다고 조금도 얻지 않게 알지 말아라. 만약 강우규는 죽음으로써 청년들의 본보기가 되기를 바랐다. 그게 강우규가 거사를 자원한 이유였다. 내가 돌아다니면서 가르치는 것보단 나 죽는 것이 조선 청년의 가슴 속에 적으나마 무슨 이상한 느낌을 줄 수만 있다면 그 느낌이 무엇보다 귀중한 것이다. 조선 청년의 가슴 속에 인상만 박힌다면 그만인 것이다. 쾌활하고 용기 있게 살려 하는 조선 청년들이 보고 싶구나. 그래, 보고 싶다. 60대 노 지사의 용기는 이후 의열투쟁의 기폭제가 됐다. 3.1운동 이후 위축된 독립운동도 무장투쟁의 전열을 가다듬게 된다. 강우규 의사의 의거는 그 국내에 많은 파장을 일으켰고요. 그리고 일반 국민들에게뿐만 아니라 그 독립운동 단체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열투쟁의 가장 대표적인 단체라고 할 수 있는 의열단의 어떤 투쟁 노선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나 투쟁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끼쳤고요. 뿐만 아니라 그 만주 지역의 항일 투쟁에 있어서도 상당히 어떤 중요한 영향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사형이 선고된 뒤 강우규는 서대문 형무소에서 남은 생을 보냈다. 영친왕의 혼례가 있어 전국적으로 특별 사면이 있었지만 강우규는 제외됐다. 그는 독방에서 밤낮으로 성경을 읽고 묵도를 하며 평온한 모습으로 사형 집행을 기다렸다. 그해 11월 강우규는 독방 마룻바닥에 지상에 자신의 마지막 흔적을 남기려는 듯 무엇인가를 새기기 시작했다. 현재 독립기념관엔 강우규의 이름과 사형 날짜가 선명하게 보이는 널빤지가 남아있다. 그리고 1920년 11월 29일 사형이 집행됐다. 형무소 공동묘지에 묻혔던 강우규는
해방이 된 뒤에야 애국지사 묘에 안장됐다. 마지막 순간 검사는 단두대 위에 선 강우규에게 마지막 감상을 물었다. 단두대에 오르니 봄바람만 불 뿐 몸은 있으되 나라는 없으니 어찌 아무 생각이 없겠는가. 강우규 의사는 처형되기 전 내가 조국을 위해 한 일이 별로 없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3.1운동 이후 위축돼 있던 독립운동 진영과 청년들에게 새로운 투쟁의 불꽃을 심어주었습니다. 독실한 기독교인이자 교육자, 성공한 재력가였으면서도 안락한 삶을 버리고 조국과 민족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강우규 의사. 그의 행적은 3.1운동 이후 90주년 되는 해에 진정한 보수와 애국의 길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